네. 일단 첫 번째 좀 지겨움 강의는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요. 지금 제가 부산의 중요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냐면 2020년도 이전까지는 여기는 재개발을 하십시오라고 지정을 해줘야지만이 재개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동네가 난리났죠. 난리난 이유가 뭐냐면 부산이 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그 4하구 쪽에 어디였죠? 개정 4구역인가? 우역. 죄송, 제가 서울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가 오해했습니까? 자, 개정 5구역이 뭐냐면 우리 부산의 1호 생활권 계획이에요. 즉 뭐냐면 시에서 뭡니까? 여기에 재개발하십시오 지정한 게 아니고요. 전체를 뭡니까?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싶으면 섹터를 잡아가지고 우리는 재개발하고 싶습니다 해서 구역 지정 동의서 3분의 2 접수만 하는 순간 재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인천하고 마찬가지로요. 인천도 난리가 나요. 그 이유예요. 생활권 계획이 수립되고 나다 보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곳, 그리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곳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주민들로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는 2020년도는 법이 강화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생활권 계획으로 수립된 곳은 예전에 구역지정 동의서 3분의 2만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되고 나면 구역 지정 동의서를 진구해가지고 제출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구역 지정 동의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곳이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실례로 어디입니까? 계금 주공들 있죠. 1단지, 2단지, 3단지인가? 1차인가 3차인가? 그 친구들이 우리는 이제는 재건축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재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금주공 3단지는 신청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전 타당성 검토한 결과 종교시설, 도로 직선화 이 모든 조건들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조건이 이행을 어떻게 한다는 결과가 안 나오면은 구역지정 신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객관적인 부산의 앞으로 생활권 계획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사정 타당성 검토를 하더라도 무조건 전체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 뒤에 구역지정 동의서는 금방 받을 거 아니에요. 사전 타당성 검토하는 3분의 2가 어렵고 두 번째 뭡니까?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이 문제점 저 문제점 다 지적하게 되면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대로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객관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투자는 다르다 지금. 투자는 다르다는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인 요소를 보기 전부터 뭡니까? 외부의 투자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무조건 첫 번째 경쟁력이 뭡니까? 입지 사업성 아닙니다. 뭡니까? 무조건 투자금액 작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4천, 5천만 원 들어가는 친구들이 3, 4천 더 남길 수 있다는 구조만 된다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래요. 서금사 5구역, 6구역도 나쁜 곳은 아니지만은 제2센텀 부지랑 그 인근 지역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지금 투자의 성향 봤을 때 우르르 단체가 와서 이 동네를 한번 뒤집으면요. 기본 3, 4천 올라갑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든 바른 거든 올라간 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분위기에서 3, 4천 올라간 친구들 중에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뭡니까?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에서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즉 부산 사람이 또 살려야 되는데 부산 사람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위치도 안 좋으면 안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산은 지금 뭐냐면요. 예전에 해수동 해제될 때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1군들이 떴지 않습니까? 이제 장은 이번 아니에요. 이번 장은 1.5군과 2.5군들의 장이라는 거죠. 계금주공 우리가 생각해놨던 모든 단감 그 3위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사업 단계가 좀 아직 늘으면서 그런 동네를 지금 손 다 꽂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에 약간 오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 뭐냐? 부산의 전체 지역에 또 집값 올라갈 거예요. 그럼 순서가 대장주인 재개발 친구들이 1번은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들이 또 움직이는 곳은 2번 올라갔고 3번에 위치가 안 좋은 곳, 또 4번은 뭡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저평가 받아가지고 안 올라갔던 데 있죠. 그런 것도 올라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찌 보면 지금 다른 데 뭡니까? 지금 부산에 살면서 다른 데 지금 인천 가는 거는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주 가봤자 뭡니까? 청주가 제2의 부산이 될 수 있어요. 우르르 몰렸다가 가격 다 올라버리고 살려고 하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또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부산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절차 봤을 때 기본 계획 이 부분이 2020년도에는 어디 가도 다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 계획 수립되고 나면 어디입니까? 구역 지정하고 난데 한 8개월, 조합 설립하는데 또 한 2, 3개월, 또 조합 설립 동의서까지 하는데 한 2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뭔가 이런 시에서 구역 지정이 할 필요 없이 뭡니까? 바로 주민들에게 사업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뭡니까?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기본 계획을 잡아서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 약 2년이 걸리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요. 기본 계획 필요 없고 구역 지정 필요 없고 추진 필요 없고 바로 뭡니까? 동의서 진구만 하면은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일반 시행은요. 조합 설립하고 나면은 뭐 건축 심의 각종 영향 평가 받고 사업 시행가 받지 않습니까? 이 어디입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은요. 동의서 진구해 가지고 바로 받으면은 바로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조합 설립하고 나면 핵심이 뭐냐? 사업 시행가가 핵심이 아니고 중간에 빠져 있는 건축 심의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감정평가 볼게요. 감정평가는요. 여기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감정평가 나오잖아요. 즉 동의서 진구하고 사업 시행가 받는데 얼마 걸립니까?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내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소규모 정비사업은요. 자 보세요. 동의서 진구하고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보고 건축 심의 딱 받는데 얼마 걸리냐? 해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동의서 진구할 때가 가격이 제일 낮을 때잖아요. 동의서 진구하면서 진구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올라가겠거든요. 그래서 동의서 진구할 때 잘 사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합 설립인가 받고 건축 심의 딱 받는 사이에 1년 만에 뭡니까? 집값이 올라가 있더라도 어찌 보면 내가 매수한 금액이 감정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뭡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사업 시에 인가 받고 또 분양 신청해서 관리청 받지만요. 여기는 어떠냐? 건축 심의 통과하고 나면 감정평가 나오죠. 감정평가 나오고 나면 바로 분양 신청해요. 분양 신청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설계도 확정하고 주민들의 부담금도 확정하는 부분이 사업 시에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이 없어지니까 한 6개월 정도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말 그대로 이 사업 시행가 받고 나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가지고 2주를 나가고 착공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핵심은 뭐냐? 동의서 진구할 때 사가지고 조합 설립 건축 심의 사업 시행가까지 받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딱 거의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요. 우리가 보니까 세법이 바뀌었죠. 일반 누진세율 적용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바뀐 거 어딥니까? 2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는 솔직히 부산에 만약에 내가 큰 재개발과 재건축 구역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소규모 재건축 들어가라고 말 안 하고 싶어요. 1번이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1.5군과 2.5군을 손을 잡으시고요. 그쪽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부산에 입지 좋은 준주거나 상업지역 있죠.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을 2년을 바라보시고 뭡니까 투자하시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곳에 집중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제일 보니까 힘든 게 뭐냐면, 이 가로주택은 뭐냐면, 어느 구역이 가로주택을 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른 재개발, 재건축들은 시에서 기본 계획을 지정하다 보니까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로주택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도안한 게 뭐냐면, 제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구역 앞에 가면은 현수막 있죠, 현수막. 그래서 제가 현수막에 있는 사진 자꾸 찍어 보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로주택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공시가 안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사진을 찍어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그 사진은 구역은 자기 집값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현수막 5만짜리 달아가지고 집값을 한 5천만 원 올리는 곳이 있고요. 진짜 가로주택 할고자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뭡니까? 저희들과 같이 진실성을 좀 찾아보자는 뜻에서 현수막 붙이라는 거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밴드 잘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은 밴드에도 보면 제가 현수막으로 있죠. 그때 술 먹고 약간 정신이 맑아가지고 좋은 아이템 생긴 게 뭐냐면 현수막,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그 현수막이 어떤 기능과 어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나타내는지를 모르시고 계시길래 현수막도만 모아가지고 제가 사업 절차를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고,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주시게 되면 어찌 보면 가로주택에서 제일 승부수가 띄울 수 있는 구조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가 제일 힘든 게 구역계를 찾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그냥 요즘은 뭐냐면 저희들한테 일반 주민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가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와요. 거기서 저희가 될 만한 곳이 있고 안 될 만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말해주게 되면 저는 뭡니까? 정비업자가 아니고 뭡니까? 무슨 집값 올리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 중에서 괜찮은 곳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곳도 있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매수하는 타이밍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희들한테 주민들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협의할 때가 제일 싸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한테 의뢰 들어온다 했지만 그 사람은 100명 중에서 3, 4명이에요. 결론 사업을 하려면 80명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의뢰만 들어왔다가 주민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무너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 의견 취합할 때가 제일 싸지만은 뭡니까? 제일 리스크가 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동의서 진구할 때가 제일 깔끔하죠. 이 동의서 진구는요, 재개발처럼 몇 개월 안 걸려요. 제 같은 경우는 울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양정 아파트라는 소규모 재건축인데 그날 동의서를 어떻게 받았냐? 제가 설명회를 45분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바로 20몇 분이 동의서를 바로 내신 거예요. 그것처럼 빨리 끝나는 반면에요. 늦더라도 뭡니까? 2, 3개월 안에 끝나는 거예요. 2,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진구 안 되면 아하,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르신하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역에 반대파가 생겼다는 소리일 겁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정비사업을 한 10몇 년 했지만 정비업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 아십니까?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2주 아니에요. 제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뭡니까? 동의서 진구예요. 딱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아하,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구나. 집사람의 돈. 딱 그것처럼 그 동의서 진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동의서 진구할 때 제일 적절하지만 동의서 진구 끝나고 창의총회한다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다 들러버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다들 뭡니까? 다 죽는 거죠, 그냥. 집주인들은 매매를 통해서 집값을 올린 거래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 다 들어버리니까 가격이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언제냐? 조합 설립 인가나고 시공사 뽑을 됐죠. 이때 되면 사람들이 가격을 1억짜리 1억 5천원에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초기에 제일 힘든 게 조합 설립할 때가 가격 상승률이 제일 좋지만 그게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뭡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그러니까 이 깝깝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민들 의견 취합할 때보다는 동의서 진구할 때 있죠. 현수막이 붙어있을 때 제일 좋아요. 동의서 진구합니다. 현수막 붙을 때가 제일 매수 타임이 좋은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수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조합 이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인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단계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듯이 4단계 걸쳐있지만 그 사이 10년 동안 인생이 뭡니까? 좋은 시절, 나쁜 시절 이런 것처럼 바뀌어가다 보니까 한 2, 3번을 걸쳐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로주택은 단계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하는 매수 타이밍은 이때라도 매도 타이밍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서울처럼 경기가 좋고 분위기 좋잖아요. 동의서 진구할 때 사가지고 시공사 딱 뽑을 때 팔면 거의 1억 이상 남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부산은 솔직히 그건 안 맞습니다. 지방은 안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마인드 자체를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공사 선정할 때 부산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소규모까지 좋아질 때는 시공사 선정할 때 팔아도 돼요. 근데 제일 기본 마인드는 언제입니까? 2주 나갈 때. 왜냐면
이주 동의서 받을 때는 옛날 아파트를 보고 그림을 그리지만 이주 나갈 때는 뭡니까? 집이 철거되고 나면 새 아파트 그려질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다 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주 개시하고 나면 또 뭡니까? 그래도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동호수 배정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울산에 양정 아파트라고 있죠. 자, 울산의 위치가 어디냐면 북구에 있어, 북구. 북구에 있는데 그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에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구랑 중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장 자체가 좋은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 전체 분위기 타가지고 나쁜 장은 아니에요. 근데 수익 구조 보니까요. 기존 20평 가지신 분에게 신축 아파트를 20평이 아닌 24평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라는데 그 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용도 지역이 상업지역이라서 그렇고 용적률이 600%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평짜리는 얼마냐? 1억 2천밖에 안 해요. 근데 새 아파트 24평을 분양가 1,200만 원에 해가지고 계산해도요. 와, 한 2억 7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1억 2천짜리가 2억 7천만 원까지 가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냐? 2년 안에는 충분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시장 가격 결정은 2억 7천에 넘으면 아무도 안 사겠죠. 2억 한 3천 선에 내놓으면 매매가 되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재개발도 그렇고 가로주택도 그렇고 최고의 1번은 뭐냐? 입지가 아닙니다. 사업성이 좋은 친구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재개발하고 완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는데 정비구역 찾는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장터라는 곳에 가서 입찰 공고문을 보고 여기 업체를 선정하고 있네? 라고 해서 이 구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나라장터든 하우징 헤럴드에서 입찰 공고 나온 순간 그 동네는 뭡니까? 끝났어요. 끝나고 이게 내 집이 아니다. 딱 그렇게 느낀 만큼 가격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대신에 이 구역계라는 게 잘 보세요. 시장이 지금은 우상향은 다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안 맞을 수 있지만요. 역으로 얘들이 가로주택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된 거예요. 근데 그 멈추는 사이에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또다시 뭡니까? 입주장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우상향하니까 빨리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급하게 움직이니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격이 다 올라가 있어서 못 사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확인하려고 하면은 뭡니까? 이런 입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여기 보시면 나라장터 있죠. 나라장터. 여기서 입찰 정보. 여기 가로주택만 딱 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보면 업체들이 여러 개 뽑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비업에서 제일 처음에 뽑는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라 해서 정비업체 있죠. 즉 주민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손과 발 또는 뭡니까? 머리까지 대어주는 게 정비업체예요. 정비업체 뽑는 날 입찰 공고가 뜨게 되면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하지만 입찰 공고의 주체가 뭡니까? 준비위원회다 이고 추진위원회 조합이 됐단 말은 동의서 다 받았던 소리잖아요. 동의서 받는 사이 집값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찰 공고를 보시면 좋고요. 실제로 서울 삼성동 98번지 쪽에 있죠. 이런 곳에도 지금 입찰 공고해가지고 서울의 군대 방배동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뭡니까? 가로주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우징 헤럴드 같은 경우 좀 다른 데보다 잘 됐어요. 하우징 헤럴드가 입찰 정보만 딱 떠도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이 15-1구역 있죠. 15-1구역. 이런 것도 입찰 떴어요. 자,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이 15구역하고요. 장이 13, 7, 8, 1인 됐죠. 이 동네는 예전에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 해제를 했어요. 그럼 해제가 되면 뭘 합니까? 재개발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대체 사업을 해서 가로주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장이 15구역은 좀 시끄러졌죠. 뭐가 시끄러졌습니까? 재개발 해제되고 난 뒤에 안 될 걸 생각해가지고 앞에 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뒷집을 사가지고 신축 빌라를 지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집인데 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8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해제가 쭉 됐으면 뭡니까? 그 구역 안에서 신축된 구역 안에서 만약에 가로주택이 진행했다면 이 8개 집은 있잖아요. 각각의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장이 15구역이 해제된 줄 알고 신축을 했는데 장이 15구역이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정법에는 한 사람, 구역 지정 이후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 명 가지게 되면 조합원은 몇 명을 봅니까? 한 명. 입주권은 몇 개를 봅니까? 한 개를 보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구청에서는 조합에서는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 아파트 들어간 사람은 뭐랍니까? 우리는 소송에서 끝내 이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봤을 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투자하라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호재가 2개인데 잘 보세요. 재개발되면 3억 4억 뛰기를 하는 거고요. 재개발이 안 되고 현금청산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신축이다 보니까 매매가는 높을지 몰라도 뭐가 받쳐줍니까?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투자 금액이 작은 거고요. 그리고 이 현재 구역 지정 시점에서 논의했던 금액은요, 향후에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과 반대 얼마 걸릴까요? 최소 2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그러니까 추진일 때 지금의 가치랑 2년 뒤의 가치는 서울 집가로 봤을 때는 감정평가가 내가 매수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3억 5천 샀으면 내 감정평가는 4억 5천 이상 나올 거라고 좀 맞아요. 그러면 결론은 그거죠. 도박이 아니고 조합원이 된다면 앞으로 프리미엄 가치가 3, 4억 되니까 경제적 가치가 1번일 거고, 만약에 조합이 안 된다면 내가 산 금액보다는 경제적 가치는 더 올려주니까 계속 1억 되긴 할 거라고 봐주고요. 그리고 저는요, 판사는 아니지만 제가 정비업 15년 경력을 봤을 때는 누가 이길 거냐? 제가 만약에 봤을 때는요, 조합이 이기지 못하고 구청이 이기지 못하고요. 누가 이길 거냐? 소유자가 이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건축 행위 당시에 해제됐지 않습니까? 해제돼가지고 그걸 믿고 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잘 보세요. 행정적으로 조합에서 못 주겠다 하겠죠. 이 사람은 달라고 하겠죠. 싸움이 커지겠죠. 근데 사업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일단은 조합원들부터 해서 좋은 거 분양 신청을 받고 이렇게 신축된 이후에 현금 청산 받을 때 사람들을 분양권이라 주자. 주는데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조합원처럼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위치가 안 좋은 곳이란 저층, 중심을 더 보류지 개념이죠. 보류지 개념. 보류지 개념을 한 30개 빼놔가지고 그걸 줘버리면 그 받으신 분은 조합원으로서의 싸게 분양 받는 거랑 프리미엄을 같이 얻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문제가 됐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해결하다 보면 장이 15구역에 그러니까 신축 빌라 있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는 안 봤지만 2, 3년을 보고 가져간다면 정말 난 괜찮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사고를 전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요게 종이에 나눠드린 거 아직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종로 시장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가로주택에서 최고 뜨거운 곳이 인천인데 인천에서도 서구 성남동이 제일 뜨거워요. 거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 건축 아니고 도심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에서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시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천에 있는 성남동 있죠. 삼성하고 성신아파트라고 있어요. 삼성하고 성신아파트가 있는데 맨션이 있는데 여기는 좀 불행한 게 뭡니까? 주거지잖아요.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라서 옆에 있는 상업지보다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느껴진 게 뭐냐면요. 자, 상업지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냐면 7, 8천, 1억 했던 친구들이 지금 1억 7, 8천가 올라갔어요. 가로주택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가로주택을 한다고 하니까 8, 9천짜리가 거의 1억 7천, 8천까지 올라가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요. 여기 삼성 한신 아파트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뭡니까? 제2종 일반 주거지예요. 근데 시작 단가가 얼마입니까? 예전에는 쌌겠지만 지금은 6,500, 7,000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동의서가 옛날에는 20몇 장 남았는데
지금은 10정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시공사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도 보니까 대림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 편한 세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림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고려 개발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고려 개발이 대림 이 편한 세상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아니,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보세요. 가격의 변화를 봤을 때요. 지금 7천만 원 정도 하지만은 만약에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되게 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1억 7, 8천까지는 못 가고요. 1억 한 2천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봐져요. 그러면 7천에서 1억 2천 정도면 5천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삼성, 성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위원장님과 친해가지고 이 사업성 분석 검토해보니까 감정가가 최소 한 6,300에서 6,500 정도 나오니까 7천 정도 사더라도 피값으로 가면 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지금이 어찌 보면 제일 쌀 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성남동 509-2번지는요, 이거는 진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509-2번지가 사실은 알고 형님의 집입니다. 집. 그 병원인데, 그 병원 뒤쪽에 있는 모텔 2개하고 같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주택단지가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지금 가로주택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직은 뭡니까? 저희가 설계 정도 의뢰밖에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은 가지신데 지금 매수 들어가면은 제가 책임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설계 의뢰하고 하실 때 진행한다는 의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요, 청주 있죠, 청주. 청주는, 이거는 내가 그냥 말씀드리기, 청주는 지금 분위기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가격은 올랐고 모든 개발 모델이 좋은데 아무도 안 팔려고 하고 가격 빨리 올라가니까 제2의 부산 수용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는데 그들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빠져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뭡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곳인데, 그 청주에 있는 그 어딥니까? 남주동이라고 해서 남주동이라는 곳이 원래 부산을 따지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부산에 알죠? 서면 지나면 진시장 있잖아요. 그 옆에 가구거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산에서는 버스로는 한 3코스 돼요. 이게 남주동은 뭐냐면 걸어서 10분 안에 그 어딥니까? 가구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남주동이 옛날에 뭐냐면 청주에 있는 가구거리예요.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곳이고,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뭡니까? 부동산 사무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건 구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 또한 뭡니까? 위치가 좋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물건은 못 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억지로 구하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면서 가로주택들이 어떻게 한 6개, 7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투자는요, 딱 어떤 분위기냐면, 제가 전국을 매주 돌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번에 올해 말하고 내년 상반기 장까지는 무슨 장이냐면, 강력시 중에서 아직까지 안 오른 강력시 있죠. 거기서 부산으로 따지면 1.5가 2.5를 했죠. 강주도 지금요, 제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 원래 강주를 갔어야 했는데 못 가지만, 강주 가면은 지금 새로이 뭡니까? 신가동, 강천동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들을 또다시 움직이려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이 싸기 때문에 수익 구조 나올 수 있다고 봐지고요. 이 두 개 강력시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장은 어떠냐? 강력시 장이 아니고 강력시 옆에 있는 시군구의 장인 거예요. 시군구.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타려고 보니까 시군구 중에서도 대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전 위에 있는 천안, 청주, 그러니까 경기 남부 쪽, 수원 가는 길 쪽, 그쪽으로는 괜찮아요. 가격 타력이 엄청 빨라요. 지금 충주까지도 괜찮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 큰 매력은 뭡니까? 그 지방에서도 위치가 좋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금액이 3천에서 5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전 밑으로는 가격 탄력이 약간 낮아요. 근데 그 위로는 빠르다는 거 좀 알고 가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전 밑으로 해서 대구 있잖아요. 대구 옆에 구미도 있지 않습니까? 구미도 많이 뜨고 있는데 그거는 쟤랑 스타일이 달라서 구미가 좋다 나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일부 서울 사람들이 양산 김해까지 가시더라고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지지만, 그렇고 반면 어디에요?
지금 강주 옆에 있는 전주도 그렇고 전주도 뭐 세경부터 해가지고 재건축장에 있다가 기존에 또 재개발장들도 좀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제도까지도 움직이는데요. 자, 이렇게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들이 갈 데 같고 싸니까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이스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요. 업자들 중에서 시공사들이 지금 규제는 심하고 경기도 서울 지역의 규제는 심하고 어떻습니까? 강력시 가려니까 다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주를 하기 위해 갈 곳이 뭡니까? 이제는 강력시 아니더라도 지방에 위치 좋은 곳에서 500세대, 1000세대 나오는 걸 무조건 저희들은 갑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공사의 돈의 흐름이 지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장 자체가 뭡니까? 단순한 장이 아니고 상승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요. 경기도 지역에서 성남시 있죠, 성남시. 성남시는요, 예전에 우리가 아는 재개발장들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2년 전에요. 근데 이번에 성남시장은 바뀌었어요. 재개발장이 아닌 공공재개발 또는 뭡니까? 공공가로주택. 그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딥니까? 단대 농골이라는 곳 있죠. 그쪽을 솔직히 사람들 많이 띄우는데 잘 보세요. 아직 농골이라는 곳은 방향 자체도 안 나와 있어. 어떻게 갈지도. 근데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놓고 가서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또 투자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본질을 보면 저는 솔직히 안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는 건폐율 무시해가지고 집을 딱딱 붙여서 지은 집 있죠. 빨간 집. 빨간 벽돌 지은 집들 딱 몰려있다 보니까 사업성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나쁘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 방향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가격이 싸가지고 그만큼 순차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있다는 거죠. 대신에 사업성 본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게 투자 금액이 2,500, 3,000 들어갔다가 지금은 거의 8,000, 1억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원리로 해서 뜨고 있다 보니까 이 애들이 뜨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태평 2사구역. 태평 2사도 그렇고 은행 1구역 쪽으로도 사람들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 부산 사람들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 수원이죠, 수원. 수원 장도 이게 쉽게는 안 끝나는 장인 게 웃긴 게 뭐냐면 수원은 벌써 조정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격이 올랐다가 좀 약간 보합세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는 맞는데요. 이번에 잘 보세요. 수원이 옛날에 3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뭐랬냐면 수원은 아파트가 많고 공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기본 원도심 개발하는 입지 좋은 거 말고는 가치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뭡니까? 원도심 개발이 재개발도 되고 있고 뭡니까? 신축이나 준신축에 있던 망포부터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무슨 분위기냐면요. 재개발은 솔직히 규제에 의해서 팔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수원의 분위기는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어디냐면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진짜 위치가 좋아요. 망포 바로 앞에 보면 신나무실 주공 5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신나무 주공 5단지가 지금 15층, 18층짜리이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뭡니까? 재건축 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자기 집값을 올려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은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옛날에 망포 같은 이런 식으로 6억 7억 넘었어요, 벌써요. 근데 이 15층, 18층짜리 얼마냐면 23평인가 2평짜리가 예전에 2억 3천까지 하다가 지금 최근 약간 올랐어요. 리모델링 한다니까. 2억 8천까지 가고 전세가 2억 1천, 2억 2천이에요. 그 전세가 엄청 잘 받쳐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뭘 했냐면 위원장님이 40대 초반에 젊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의욕을 앞세워가지고 리모델링 하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을 했죠. 속아야 있는데 말했어요. 위원장님, 이 아파트 입주하시려면 내가 봤을 때 위원장이 한 50대 초반 돼야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리모델링이 재건축에 대한 대체 사업 맞지만은 아직까지 사업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 만약에 이번에 약간 마지막으로 붐이 분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셔야 될 단지가 되면 신나무실 주공 5단지를 보시고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됩니까? 신나무실 주공 9단지예요. 9단지가 입지가 더 좋고 가격은 아직 안 올라 있어요. 손을 안 탔기 때문에
요건 모니터링해서 보시면 좋고요. 지금 저도 지금 대전에서 보니까 대전에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지만 대전장이 쉽게는 안 죽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솔직히 뭐냐면 대전장에 도마변동 8구역이 분양가가 1200선 있잖아요. 근데 실거래가는 그 1600, 1700선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인 즉슨 뭐냐면 분양가 자체는 낮은데 거래가가 높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뭡니까? 2, 3년간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에서 주춤한 이유가 뭐겠어요? 투자자들에 의해서 올라간 장이다 보니까 나는 대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반드시 빨리 규제가 와야 돼요. 대전 같은 경우 규제가 와가지고 이 올라갔던 장들에서 머물고 있는 장들에서 규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누가 빠지겠어요? 투자자들이 빠지잖아요. 그럼 투자자 빠지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형 떨어지고 난 뒤에 한 1년이 1년 반 정도 숙성시키고 난 뒤에 또다시 재추진하게 되면 분양가 1200이 아닌 1450, 1500까지도 바라보고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전장은 뭡니까? 끝난 장이 아니고 이번에 2년에서 3년 이상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될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빨리 들어가지 말라는 장이고 특징이 뭐냐면 이번에 2030 기부金내었는데 지금까지는 대전의 둔산동부터 입지 좋은 대장주 그리고 재개발도 많이 떴잖아요. 이번에 기본 계획을 보니까 대전도 뭡니까? 재건축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지 유일하게 많이 안 했던 어디입니까? 대덕구죠. 대덕구 쪽에는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리듬 맞춰가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보통 대전에 진짜 내가 고향이 대전이라 하면 그 연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덕구 쪽에는 뭐 법동이든 어디 재건축에 한 2년, 3년을 바라보고 좀 가져가시게 되면 한 번 더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디입니까? 부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산에서 거의 스타트 지점이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땐 해운대구 제성동이에요. 79시형, 80시형부터 해서 제성동 장들이 떴거든요. 솔직히 앞에 말하면 해운대 1군들은 거의 끝났어요. 제 수영구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5군이 누구였냐면 반려 SK부터 해서 뭐 KCC부터 그런 친구들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위치는 안 좋지만 접근성이 좋은 제성동에 7980시형이 있어요. 근데 자, 한 가지 보세요. 저 이게 치면지 모르겠는데 제성동에 79시형인가 제성 2구역 있죠. 제성 2구역이 무슨 상태냐면요. 예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비대에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 취소는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된 게 아니에요. 내 지위가 조합이 아닌 뭡니까? 추진을 간 거고요. 그 졌던 사유가 뭐냐면 동의서 진구할 때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게 다시 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추진이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동의서 새로 받아가지고 제로 조합 설립하게 되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시공사도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턴 되는 부분에서 이슈화가 됐던 친구들이 좀 뜨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죠? 부곡 2구역. 부곡 2구역 검색해 보십시오. 최근에 1심에서는 조합이 이겼는데 2심에서는 조합이 졌습니다. 전 사유가 보니까 동의서 진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는데 진구를 하면서 설명 고지의 의무 부분 있죠. 이 설명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2심에 간 거예요. 자, 그러면 3심에 갔을 때는 뭡니까? 대법원 법률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애들이 조합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만약 조합이 이기게 되면 다시 또 뭡니까?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게 되더라도 새로이 동의서 받아가 진구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곡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뭡니까? 지금 서금사 5, 6구역이 뜨다 보니까 부곡에 돈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돈 빼가지고 서금사 5, 6구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만약에 내가 실제 거주할 목적이고 앞으로 뭐 그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보는 분이면 투자하는 입장이라도 1년간 있죠. 1년간. 우리 알죠?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울산의 중구에 있는 B-05.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눈 감고 귀 막고 한 6개월만 있어봐라고. 그랬는데 부곡도 그래요. 눈 감고 귀 막고 한 1년만 있으면 지금 뭡니까? 물건 살 때 주택, 싼물 주택보다는 희소 가치가 있는 빌라 같은 거 나왔을 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좀 남대로 말씀 다 드렸고 요거 혹시 뭡니까? 적어 가셔도 돼요. 대신에 제 글자를 제가 못 알아보겠으니까 일단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제 나머지 가로주택에서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가로주택이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대두된 게 아니고 2012년부터 도정법에서 나왔던 곳인데 그 당시는 뭡니까? 도정법 나올 때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했고요. 서울시는 7층밖에 못 졌어요. 2층짜리를 7층밖에 못 지었는데 언제가 대두냐면 2018년도 2월달에 빈집특례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뭡니까?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나왔던 거고요. 대두가 된 건 2019년도 12월 달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뭡니까? 재개발장이 좀 주춤해줘야지 가로주택이 대두가 되는데 또다시 가로주택 뜨려고 하는 시점에 재개발 또 뜨니까 이것도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이제는 뭡니까? 가로주택에 대한 만 제곱미터에 대한 규모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가로주택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보니까요. 만 제곱미터 꽉 채워가지고 가로주택 하는 구역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제가 알고 가시라고 한 거고, 이 인천의 성남동 같은 경우는요, 자, LH하고 같이 했던 인천 석정 가로주택은 신축이 293개예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 안에 행복주택이 108개가 있어요. 그리고 부평구 부계연립도 이제 28개짜리 하는데, 요걸 보다는요, 이걸 보십시오. 숭이, 잡으세요. 숭이 2구역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97개 중에서 24개가 임대주택이에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죠. 100개도 안 되잖아요. 남구 만수동 같은 경우도 가로주택이 82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용현동에 있는 가로주택도 조합원이 90명에 신축이 166개니까 200개를 채우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면목동이죠. 면목동. 우리나라 1호 가로주택이 이루어진 곳이 면목동이에요. 여기는 7층 이하밖에 안 깨다 보니까 조합은 20명인데 신축이 28개밖에 안 돼요. 맞죠? 목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부천시, 요즘 부천시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천시에 가로주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가로주택도 조합은 72명인데 신축이 141개죠. 근데 대구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면은 내가 있죠. 만 제곱미터 이하가 200개라고 했죠. 근데 지금 900개 중에서 신축되는 개수가 200개 가까워진 친구가 거의 없고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1군 시공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관심 있게 보이고 1군데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서울의 재개발 해제된 곳. 그리고 대구 수성구 쪽에만 관심이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공공성 확보라는 게 뭐랬습니까? 임대주택 짓는 비율도 있지만은 LH하고 같이 손잡고 하면은 공공성 확보예요. 대신에 뭐 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사업을 하는 데서가 조합도 있고 LH도 있고 허구도 있고 서로 돈 빌려주려고 이렇게 뭡니까? 양옆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LH 참여형이 돼가지고 말 그대로 브랜드가 LH가 아니고요. 공동 사업 주체만 LH만 하는 것이지 시공사는 별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시공사는 많이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LH 참여형 그 가로주택은 뭐냐? 행복주택이든 임대주택의 비율을 뭡니까? 10% 20% 아니 3, 40% 이상 짓게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성남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호재야. 성남동은 뭐냐면 두 가지 호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게 2020년도 10월 달에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역세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 친구가 삐을 바라는 건 언제냐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가 되면 지하 부분으로 차가 다닐 수가 있고요. 지상은 여기 뭡니까? 3파선처럼 이렇게 벽이 쳐져 있다가 뚫리게 되면은 서로가 교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지역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솔직히 그래요. 단 성남동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 투자도 가능하지만 진짜 뭡니까? 성남동을 잘 아시는 분을 생각하면 어딥니까? 3, 4년을 보고 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 도로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때 가서 가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남동하고요. 3, 4년 뒤에 성남동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것처럼 단순히 시세 차이 노릴 수도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한 3, 4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남동에 대한 개발 계획도 보면 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이게 뭐 만듭니까? 차만 다니는 곳에 차만 계속 다니면 위험하니까 이 옆에 있는 방음벽들을 없애가지고
이 동네 친구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간에 큰 넓은 도로에다가 중앙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약간 뭡니까 양쪽에 차만 다니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성남동의 교속도로 쪽인데 여기 낙원이죠. 낙원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쪽 동네 다 다녀보세요. 잘 보세요. 가로주택이 뜰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성남동이 나름대로 계획도시예요. 왜? 예전에 구획 정리할 때 이게 보면 반듯반듯하게 다 블럭이 잡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요 경인고속도로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부분 중에서 1번인 친구들이 뭐냐면 이 두 개를 접하고 있는 색깔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이 뭡니까? 상업적이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주거지인 거예요. 얘들이 먼저 시작했다가 이쪽으로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8개, 20개가 움직이고 있다니까 여기서 인터넷 치대보다 안 나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현장 가서 그냥 가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 우람 아파트 여기는 정말 졸지의 그거죠. 인천에서 대접 못 받던 친구가 성남도에서 이번 대장주가 돼버린 거예요. 상업지역에다가 단지가 크다 보니까 5, 600개 대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보면 웃긴 게 뭐냐면 인천은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인천은 재개발한다면 무조건 가격부터 올라가요. 사람들 붙어서. 인천은 또 뭡니까? 재건축한다면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보합세예요. 이 친구 또한요.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까지 보합세에다가 최근에 성남역 때문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앞으로 3, 4년 뒤에는 더 빛을 발하는 곳이 친구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 용도지로 보니까 아하 주거지였으면 재개발했을 아이고 주거지가 아니고 용적률을 보니까 주거지가 아니고 상업지니까 560%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이 약간 증가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어디입니까? 인천에 성남동이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이 부천에서 가로주택 하는 거랑 서울에서 가로주택 하는 거랑 부산에서 가로주택 하는 거랑 인천에서 가로주택 하는 거랑 최고로 대접받는 데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인천 중에서 이 빨간 선 안에 있죠. 있으면 뭡니까? 여기는 재개발을 절대 못 들어오고 뭘 들어갑니까? 도심재생 그 선두가 아니고 선도구역입니다. 선도구역 지정되면은 건축부부터 완화를 엄청나게 해줘요. 자, 실제로 한번 완화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뭐 필요 없고. 성남동 473번지 1원의 가로주택이에요. 자, 여기서 보는 방법 같이 드릴게요. 먼저 면적을 보죠. 우리는 10,000제곱미터 이하를 했잖아요. 면적이 얼마 됩니까? 6,079제곱미터예요. 맞죠? 그리고 용도지역을 보니까 뭡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2종 일반 주거지면 용적률 몇 프로일까? 딱 보니까 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아까 맞아요. 요전에 보이는 우리 블럭 개념이래. 블럭 개념. 가로주택 블럭 개념이라 했잖아요. 내면이 도로 되어 있잖아요. 요 면적이 인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가구수 따지면 4개에 8칸이니까 32가구고 집합 건물이 있으면 50명, 60명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붕 색깔처럼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용적률을 찾아보니까 얼마입니까? 249. 몇 프로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 200% 주는 곳인데 250%까지 준다는 말은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가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대수 보니까 약 230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일 특이한 게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 조감도와 배치도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말죠. 단대 논골이지, 논골. 그게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집인데 이 벽체가 옆집하고 같이 쓰는 집이 많아요. 또는 옆집에 딱 붙어 지는 집 많잖아요. 그 사업이 뭐냐면 예전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0년대 했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최대한 꽉 짓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처럼요. 이 보세요. 제2종 일반 주거지인데 아파트 붙어 있는 거는 뭡니까? 상업지역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건축법을 좀 완화를 많이 해준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느낀 건데 진짜 이번에 뭡니까? 가로주택은 정말 밀어주는구나. 대신에
공공성 확보만 하게 되면 더 많이 밀어준다는 거 알고 하시면 좋고요. 지금 이 건축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남 아파트부터 해서 이 블록 개념은 다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미난 게 뭐냐면 서울에 부스에서 강의했는데 사람들이 임장 어디 갈 건가 물어보니까 청주 가실래요? 인천 가실래요? 하니까 어디 갑니까? 청주 안 가고요. 인천 다시 가요. 청주는 살 게 없잖아요. 가격 올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인천에서 뭡니까? 재탕을 해먹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인천에서도 보니까 청담동 말고도 관심 있게 또 보셔야 될 곳이 어디냐면 이게 예전에 재개발 김쌤이 이제 투자했던 곳인데 나도 그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주안동 쪽에 있는 곳인데 자 투자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내가 물어봤어요. 왜 했냐 하니까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안에서 상업지역에 오래 있는 맨션이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용적률이 543%예요. 일단 사업성 좋죠. 그리고 잘 보세요. 그 김쌤이 했던 거는 조합원 분양가 2억 9,100, 일반 분양가가 3억 7,500이니까 솔직히 이 분양가면은 앞으로 이 아파트 만들어주면 절대 조합원 분양가 이 분양가 할 수 없다는 거고 일반 분양가 또한 뭡니까? 인근 지역보다 싸다는 거예요. 그럼 시세 차이 노리게 되면 조합원가 일반 분양가 차이가 8천인데 일반 분양도 P가 5천 이상 본다면 충분히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남길 수 있으니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죠. 하지만 뭡니까? 이 사고 난 뒤에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장 자체가 또 살아나니까 가격은 또 상승의 곡선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아파트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세안 아파트라는 곳인데 이 앞에 있는 상가들이 먹자 골목이에요. 그럼 이 앞에 이 양쪽에 있는 친구들은 뭡니까? 소규모 재건축할래? 재건축하려면 뭐랍니까? 안 한다고. 아파트 하나 받으려고 이 좋은 위치를 놓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상가들을 빼버리고 요 입이 쭉 튀어나온 모양처럼 입구만 살려가지고 아파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 짜리가 어떻습니까? 5층짜리가 용적률 몇 프로입니까? 600%에 의해서 5층짜리가 40층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용현동이 재밌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상업지역이라도 25층 이상 못 올리게 하는 게 많은데 여기는 40층까지 다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을 보니까 와, 다 고층화가 되어 있는 거 그런 이유구나 라고 했고 여기 보시죠. 이 수정 아파트 이 길 건너편에 보면은 무슨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자, 일부 투자자들이 물어보는데 이 길 건너편에 아파트 5층짜리 상업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뭘 하냐면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이 아니고 뭡니까? 민간에서 매입을 해가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개당 매입 금액이 얼마냐면 1억 2천이랍니다. 그런데 나온 매물을 보니까 뭡니까? 8,500짜리가 있는 거예요. 잠시만 1억 2천 준다고 했는데 왜 8,500 내놨을까요? 왜냐하면 사업의 유형을 보니까 소규모 재건축이 아니고 민간 매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강제 빼앗으려면 몇 프로 동의서 받아야 됩니까? 75%가 아니고 95%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주인이 봤을 때는 95%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지금까지 했는데도 50%밖에 안 됐으니까 절대 45% 못 받을 거라고 판단을 하면서 뭡니까? 나는 이번 참에 사람들 붙어있을 때 8,500만 내놓겠다 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요, 고민이 되잖아요. 1억 2천 준다고 하고 8,500이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남기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고민되는 거는 이 시행사가 매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왜 그걸 나쁘게 보지 않냐면요, 나는 그 100% 시행사가 매입 사업을 못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절대 95%밖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털고 나가요. 그럼 주민들이 뭡니까? 분위기에 보니까 야, 우리 인근 지역 보니까 세안도 그렇고 어디 수정도 그렇고 소규모 재건축하는데 재건축 해볼까? 라고 분위기 타버리면 지금 시행사가 준다는 1억 2천보다 더 높게 거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규모 재건축하면 6개월, 1년 만에 올라갈 거 시행사가 한번 흔들고 가니까 한 1년 이상은 좀 걸리겠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는 용현동 같은 경우는 좀 1년 이상 보고 가시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수정 아파트 있죠. 이 수정 아파트를 제가 또 많이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뭡니까? 올해 정말 하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한 개가 이 수정 아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태희 회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약간 뭐 제가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써서 그런지 별로 저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계속 만나보는데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 아파트 보세요. 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좁아요. 이 좁은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상가도 있고 아파트 좁잖아요. 근데 내가 왜 좁은 이유를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요 앞에 좁은 땅 중에서 보면요. 지도도 딱 보시면 정말 짧게 일자로 쫙 된 땅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은 누구 땅이냐? 수정 아파트 땅이 아니고 이 옆에 있는 갈비탕 집 있죠. 아질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 수정 아파트는요. 잘 보세요. 요쪽에는 어찌 보면 공부상으로 맹지죠. 요 뒤쪽에는 나가려니까 요 빌라 세개 때문에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2004년도 9년도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 수정 아파트는 뭡니까? 동의서가 잘 안 나는데 이 뒤에 있는 빌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거 한개 너무 열악하니까 100% 동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매입 사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짱을 펴고 안 팔았는데요. 반면에요. 저희가 이 결론은 뭡니까? 옛날에 수정 아파트를 하면서 이거를 편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뭡니까? 이 친구 앞에 도로 막혀 있고 이 뒤쪽에 뭡니까? 사업회가 막아버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상 맹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율 좋은 3개죠, 3개. 이 3개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럼 3개부터 뭡니까? 재건축을, 소규모 재건축 하자라고 분위기를 만들면서 뭐랍니까? 자, 같이 하시죠. 너 같이 안 하시게 되면 갈비탕 집 아저씨 때문에 갈비탕 1000그릇 팔아줘도 너 땅 안 줄 거라고. 그만큼 오를 부분이 있을 거니까 우리하고 이 사람의 땅 안 주더라도 우리 뒤쪽으로 지나간 통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같이 하시죠라고 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론 뭡니까? 지금은 수정 아파트 나쁘지 않지만 수정 아파트보다 뭡니까? 요 빌라 3개가 이제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 아파트는 한 5천, 6천 들어가는데 뒤에 빌라는 약간 가격이 올랐겠죠. 뭐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겠지만 한 4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좀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는요. 내가 하냐 남이 하냐 차이예요. 안 하진 않고 내가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냐 다른 사람이 하냐 누군가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간다니까 이러는 거는 이번에는 수정 아파트보다는 뒤쪽 빌라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끝내겠죠. 잠시만요. 그 토지대장님 없구나. 요게 내보니까 앞에 걸 한 30분을 날라갔어요. 그래서 좀 빨리 하더라도 한 20분 좀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하고 이 동영상도 다시 또 볼 수 있다니까 그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뭡니까 저도 오랜만에 부산 왔는데 저 한 잔 먹고 가야 되니까 디프리 때 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서울 부분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